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이 9개월간 억류했던 한국계 미국인 피터 한 씨를 석방했습니다. 북한 태생의 미국 시민권자인 한 씨는 북한 접경 지역에서 북한을 돕기 위해 기독교 자선단체를 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말 체포됐습니다. 한 씨의 변호사인 장페이홍 씨는 그러나 오늘 한 씨가 중국 당국의 영수증 위조 혐의로 9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달 17일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는 또 70대 고령인 한 씨가 현재 건강 문제로 한국 서울에서 회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중국 투먼시에서 활동해온 한 씨는 2002년 이곳에 10대들을 위한 직업학교를 설립해 운영해왔습니다. 한 씨는 법정에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 몇몇 영수증을 위조했지만 다른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3만 1,000명과 2만 4천 명씩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의 난민 수용 규모를 12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프랑스가 앞으로 2년간 2만 4천 명의 난민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독일 정부는 내년 예산 가운데 난민 지원에 60억 유로, 미화로 약 66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러나 독일이 전체 난민 부담을 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난민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 차원의 난민 분산 수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남해상의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어제 낚싯배가 전복돼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한국해양경찰은 전복된 돌고래호에 현재까지 확인된 탑승자는 생존자 3명을 비롯해 사망자 10명과 실종자 8명 등 모두 21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 생존자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돌고래호는 지난 5일 저녁 제주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항해 전라남도 해남 남성항으로 가다가 통신이 끊겼습니다. 그 뒤 11시간 만인 어제 오전 6시 25분쯤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한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공습 참여를 앞두고 항공 감시 활동에 나섭니다. 이라크 공습에 참여해온 프랑스는 최근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시리아 공습에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시리아 내 ISIL을 대상으로 공습 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내일부터 시리아 상공에 대한 항공 감시를 시작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그러나 시리아에 지상군 파병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이라크가 자체 F-16 전투기로 자국 내 ISIL을 겨냥해 첫 공습을 가한 뒤 나온 것입니다. 이라크군은 어제 F-16 전투기들을 이용해 이라크 북부와 서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ISIL을 겨냥해 15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군 전투기들이 쿠르드 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전개했습니다. 터키 군 당국은 어젯밤 F-4와 F-16 전투기들이 쿠르드 반군 목표물 13곳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날 터키군 장갑차 2대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폭탄 폭발로 크게 파괴되고 병사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이뤄진 것입니다. 쿠르드 반군 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은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벌였으며 15명의 터키군 병사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병사들은 지뢰 제거 작업을 벌이던 중 폭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과의 접경 지역에 처음으로 무인기 공습을 단행해 고위급 이슬람 반군 3명을 사살했다고 파키스탄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무인기 브라크호가 오늘 부가지리스탄 샤왈 계곡에 테러 분자 은거지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와지리스탄 지역은 파키스탄 탈레반과 연계된 반군의 은거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 지도자들이 대거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한 적십자 대표들이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분들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육자회담 차석 대표들이 북핵 외교를 가동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항공기 수색과 구조를 골자로 한 항공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6도, 낮 최고는 29도의 본포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적십자 실무 접촉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상봉 시기와 전면적인 생사 확인 문제 등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7개월 만에 열린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은 오전에 이어 오후 전체 회의와 수석 대표 접촉 등을 이어가며 오후 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실무 접촉에는 한국 측에선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을 비롯한 3명이, 북측에선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을 비롯한 역시 3명이 참석했습니다. 남북 수석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과 지난해 2월에 열린 적십자 실무 접촉 당시에도 수석 대표를 맡았습니다. 이덕행 한국 측 수석 대표는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앞서 모든 이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실무 접촉에서는 우선 남북이 지난달 25일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의 시기와 장소, 상봉단의 규모 등이 논의됐습니다. 회담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일단은 지난해 2월 이산가족 상봉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 각각 100명씩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상봉 시기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길 바라는 한국 정부와 달리 북한이 다음 달 10일 당창건 70주년 기념일 준비를 이유로 상봉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접촉에서 이산가족들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화상 상봉이나 고향 방문과 같은 상봉 정례화 방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에 제안한 연내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에도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북측에 요구했지만 북한은 행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일부터 한국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 6만 6천여 명에 대한 생사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적십자 실무 접촉이 열릴 때마다 북측의 상봉 확대와 정례화 등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적십자 실무 접촉은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이후 북한의 이행 의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어서 회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북핵 육자회담 차석 대표들은 의미 있는 육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두 나라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바빠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측 육자회담 차석 대표인 샤오첸 외교부 한반도 사무 부대표는 7일 한국을 찾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측 차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북핵 담당자가 한국을 찾은 것은 전임자인 쉬부 부대표가 지난해 7월 방한한 이후 14개월 만입니다. 이번 회동은 특히 지난주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한중 정상이 만나 북핵 대응에 한 목소리를 낸 뒤 두 나라의 북핵 담당 당국자 간 첫 만남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중 정상회담 때 두 나라 정상이 이룬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양측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하며 이와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향후 북핵 관련 정세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즈음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비핵화 대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또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의미 있는 육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해
비핵화에 긍정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한중 양자와 육자회담 참여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샤오 부대표는 이날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예방했고 8일엔 권영우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전망입니다. 조태용 한국 외교부 1차관은 지난 5일 한국의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과 10월 중순 미한 정상회담 그리고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잡혀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언급하며 북핵 협상을 위한 관련국 정상들의 전략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상 차원에서 비핵화 대화를 다시 한번 살려보고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그러한 고도의 전략적인 논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 비핵화 대화를 살리고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강론의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 차관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란 핵 문제가 잘 해결된 것을 바탕으로 북핵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육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번 해결해보자는 의지를 다짐하고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황준국 본부장도 이번 주 중반 워싱턴을 찾아 미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중 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억제와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오는 11일 호주에서 열리는 한호주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에 참석합니다. 두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호주의 줄리 비숍 외교장관, 케빈 앤드루스 국방장관과 한반도 안보 정세와 두 나라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민구 국방장관은 앤드루스 호주 국방장관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호주 군사 교육 교류에 관한 이행 약정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 2014년 7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2+2 둘 더하기 둘 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항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항공기 수색과 구조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항공협력 협정문은 지난 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알렉산드르 네라디코 러시아 연방항공청장과 북한 민영항공총국 강기섭 국장이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협정문은 주로 항공기 수색과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수색과 구조가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고 양측 간 연락 방법, 상대국 영토 진입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 13일 두 나라가 맺은 항공협정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네라디코 청장과 강기섭 국장은 협정문 서명에 앞서 민간 항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러시아가 북한 고려항공의 항공기술을 전수하는 방안과 북한 항공 인력을 훈련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네라디코 청장은 북한 학생들을 러시아의 대학에 초청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려항공은 러시아의 투폴레프사가 제작한 신형 여객기 Tu-204를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한 대씩 구입한 바 있습니다. 고려항공의 나머지 여객기들도 대부분 러시아에서 구입한 것으로 평균 제작 연도가 30년이 넘는 낙후된 기종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UN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북한에 방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성사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오는 14일 시작되는 제30차 UN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활동을 정리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초청해 줄 것을 북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만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방문 조사 요청은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3월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실무그룹은 설명했습니다. 당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무그룹에 현장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초청해 줄 것을 북한 당국에 요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실무그룹을 초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강제 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군 포로 문제는 이미 반세기 이전에 정전협정에 따라 진행된 포로 교환으로 다 해결됐고 납북자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국군 포로와 복송 제1한인, 납북 일본인 등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강제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에 6명의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6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2003년 4월에 중국 지린성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신성심 씨와 김철훈 씨 부부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그룹은 또 2011년 1월 함경북도 청진의 라남구역 보안기관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뒤 사라진 김현철, 김현일, 김현난, 김일현 등 4명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에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실무그룹의 요청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적 비자발적 실무그룹은 55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 가운데 하나로 지난 198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서 외부 동영상을 시청하고 복제한 혐의로 체포된 주민들을 재판하는 동영상이 영국에서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북한 당국이 외부 영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신문이 4일 북한에서 미국 영화를 시청하고 복제한 혐의로 공개 재판을 받는 동영상을 입수해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에 촬영된 이 동영상은 30살과 27살인 남성 2명이 함경북도 청진의 라남구역 공설운동장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목이 불분명한 미국 영화를 시청하고 이를 이동형 저장 장치인 USB에 저장한 뒤 DVD 알판 녹화기로 복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연속극 등 외부 녹화물 시청이 크게 늘어 당국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탈북민들과 인권단체들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제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청진시 라남구역 담당 검사 강성남은 영상에서 피고들의 혐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피고에게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다며 한국에 있는 북한 조직원들을 통해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텔레그래프 신문은 두 사람이 해명 기회도 갖지 못한 채 9개월의 노동 단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한국 등 외부 녹화물 시청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 7월 발표한 2015 북한 인권백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 녹화물을 시청하는 사례가 늘어 북한 당국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특히 탈북민 수백 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한 결과 최근에는
한국 녹화물 시청과 유포를 정치적 범죄로 규정해 교화형을 선고한다는 증언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녹화물 단순 시청이 아닌 CD 알판을 반입해 유포하는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5년의 교화형은 물론 사형까지 선고한다는 증언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시청 사례가 계속 늘자 북한 당국은 109 소조, 1018 상무, 1019 상무, 627 상무 등을 조직해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탈북자들과 대북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퇴폐적 문화 반입과 유포에 대해 형법 183조를 적용해 최고 노동교화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은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3년 12월 불법 녹화물에 대한 특별 방침을 하달한 뒤 단순 시청도 한국행을 기도한 것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을 통해 바깥 세계에 눈이 열리고 비판적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을 북한 당국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곧 정권과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일연구원은 백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녹화물을 시청한 뒤 한국에 대한 동경과 북한 당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게 일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이런 탄압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휴전선 인근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에서 열리는 영화제가 올해로 7회째를 맞았습니다. 개막작으로는 탈북 화가를 조명한 작품이 선정됐고 분단 70주년 특별전도 마련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립니다. 남과 북을 가르는 휴전선 옆 비무장지대 DMZ에서 열리는 이 영화제는 평화와 생명, 소통을 주제로 기록 영화를 상영하고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17일로 예정된 개막식은 특히 임진강변의 군사요충지인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립니다. 캠프 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미군이 주둔하다 지난 2007년 한국에 반환된 기지로 영화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막작은 미국인 아담 쇼버그 감독의 나는 선무다입니다. 중국과 한국, 미국에서 촬영한 이 작품은 탈북화가 선무의 작품 세계를 통해 남북관계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예술적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다뤘습니다. 한국에서 탈북자 출신 1호 화가로 불리는 선무 씨는 지난 1998년 두만강을 건넌 뒤 수년간 중국과 라오스, 태국 등을 떠돌다 2002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가명인 선무라는 이름은 휴전선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스스로 지은 것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그림을 그렸던 선무 씨는 한국에 정착한 뒤에는 북한 체제와 사회를 풍자하는 그림을 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경쟁 부문과 비경쟁 부문, 특별전으로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에는 43개 나라에서 출품된 102편의 영화가 선을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분단 70년 특별전으로 북한에서 촬영한 기록 영화들을 포함해서 남북 분단과 관련한 영화 11편이 상영됩니다. Kim Jong-il, the nuclear bomb-loving US war machine dissing socialist dictator of North Korea, a propaganda mastermind so brilliant, he used cinema to convince 24 million people he was a 안나 god. 평양에서 주체 영화를 배우다는 호주 감독 안나 브로이노프스키가 시드니 근처에 가스 채굴을 막기 위해 선전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북한에서 기법을 전수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북한 감독과 배우, 영화 촬영소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북한식 영화 제작 기법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흥미롭게 다뤄집니다. 유순미 감독이 지난해 제작한 북녘에서 온 노래는 감독이 북한을 3차례 직접 방문해 찍은 영상과 북한의 대중영화,
집단 공연 영상들을 편집한 작품입니다. 북한 사람들의 심리와 생각을 통해 자유, 사랑, 애국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 시집갈 때는 좀 웃겨네. 하나, 둘, 셋은 4명의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의 우정과 꿈, 희망, 축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한편 올해 DMZ 국제 다큐 영화제는 전시회와 강연회 등도 마련해 관객들이 한반도 분단과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을 방문합니다. 정 회장은 평양에서 동아시아 축구연맹 EAFF 집행위원회에 참석합니다. 정 회장은 또 집행위원회와는 별도로 북한 축구협회와 남북 축구 교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오늘 이번 면담이 남북 축구 교류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이 펼친 통일 친선 축구 경기는 지난 1990년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열린 뒤 2005년 8월 이후 10년 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가 2017년으로 예정된 제20차 세계대회를 평양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ITF는 한국 주도의 세계 태권도 연맹 WTF 시범단의 참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태권도 연맹 ITF가 평양을 제20차 태권도 세계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확정했습니다. 조지 바이탈리 ITF 대변인은 3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26일 불가리아 플로브디브에서 열린 제25차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5th Congress that just concluded in Bulgaria, the awarding of the 20th World Championships was given to Pyongyang, and they 북한 외에 에스토니아, 인도, 에티오피아 등 4개 나라가 거론됐지만 나머지 3개 나라가 막판에 개최 의사를 포기하면서 투표 절차 없이 평양이 선정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1992년 이후 19년 만인 2011년 제17차 대회를 연 뒤 6년 만에 다시 세계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2017년 8월 말 혹은 9월 초 평양시 청춘거리에 있는 태권도 전당에서 대회를 열고 동시에 인근의 태권도 성지도 함께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탈리 대변인은 차기 대회에 한국 주도의 세계 태권도 연맹 WTF가 시범단을 파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Absolutely. No question we want it to happen. These are very brash symbolic events that broadcast a loud and clear message that Taekwondo is one. 두 태권도 연맹 선수들이 나란히 무대에 오를 경우 태권도가 하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바이탈리 대변인은 지난 5월 러시아 첼리아빈스크에서 WTF 주최로 열린 세계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 태권도인들이 주축이 된 시범단이 개막식 무대에 오른 전례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WTF 측에서 2017년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ITF 시범단의 참가를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리용선 ITF 신임 총재 역시 지난달 28일 BOA와 인터뷰에서 내후년 무주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한이 각각 주도하는 두 태권도 연맹이 지난해 8월 상대방 경기 교차 출전과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을 약속한 의향서를 채택한 만큼 이를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ITF는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 국제대회와는 별개로 2년에 한 번씩 세계선수권 대회를 개최합니다. 당초 올해 19차 태권도 세계선수권 대회도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올해 초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경기 주최를 포기하면서 개최지가 불가리아 플로브디브시로 변경됐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올해 대회에서 북한팀은 금메달 1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따
국가별 종합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열린 17차 대회와 18차 대회에서도 우승하는 등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통일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 통일 공감 토론회 소식을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288명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제2회 청소년 통일공감 대토론회가 열린 현장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위원회에 박지용 사무처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미나협은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통일 공감대 형성과 상호 토론을 통해 통일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청소년 통일공감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90여 개 팀이 한 팀당 3명씩 조를 이뤄서 270여 명이 지금 참가한 상태입니다.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토론 주제가 주어졌는데요. 초등부는 북한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중등부는 정치 군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남북 경제 협력은 확대되어야 한다. 또 고등부는 통일 준비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통일 기금을 즉각 적립해야 한다는 주제로 통일 문제와 관련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디베이트를 통해 관심이 생겼어요. 북한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금강산. 경치가 아름다울 것 같아요.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구가 많아질 것이고 서로 사이가 더 좋아지고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기고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통일에 대해 관심이 생길 수 있어요. 통일에 대한 면에서는 저는 찬성하는데요. 통일을 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고 북한 관광은 물론이라고 생각해요. 통일을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 꼭 만나서 같이 놀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고 그 금강산의 경치도 구경할 수 있어요. 세 팀씩 한 팀을 이룬 학생들은 모두 3차례 예선 토론을 했고요.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팀을 나눈 뒤 한 사람당 4분씩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광을 재개해야 하는 통일의 밑바탕이 될 수 있고 국민들의 인상이 변할 수 있고요. 일자리가 창출돼요. 북한 관광이 재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재개되면 안 되는지 통일을 앞당길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교적 마찰도 생길 수 있고 저는 북한 관광을 하면 관광 이익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해요. 우리를 위협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과 함께 온 어머니들도 대회를 앞두고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토론회라는 걸, 토론 대회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많이 떨고 이제 좀 긴장하는 거를 많이 이제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가장 아이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준비한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리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본 어머니들은 이번 토론회 자체보다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통일의 중요성에 많이 공감했다는데 이번 토론회에 의미를 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토론 대회를 준비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거를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왜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이유를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전쟁이라는 겪지 않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전쟁과 지금 휴전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이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냥 매스컴이나 영화에서 마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와닿지 않고 여태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지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토론 대회를 준비하면서 전쟁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게 지금 분단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 예전에는 북한을 정말 다른 나라로만 생각을 하고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북한의 정세라든지 북한의 지금 생활상을 갖다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고 청소년 통일공감 대토론회의 심사위원인 박현선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는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기발한 생각에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박현선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다 열심히 준비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희가 앞으로의 가능성과 미래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서 남북한 어린이들끼리 만나서 문제를 풀어놔야 된다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기발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성숙한 그런 이론적인 그런 논의를 많이 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박현선 교수는 또 통일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 자리가 미래 통일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될 때는 반드시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준비 과정과 대회를 통해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통일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주역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화의 범국민협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 통일공감 대토론회 수상자들과 인연을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이 대회의 규모와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족화의 범국민협의회의 박지용 사무처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흐름을 이어가고 싶으니까 기행이라든지 별도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통일의 꿈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작년 올해도 전국 규모였지만 좀 더 대회를 키워서 예선전을 각 도에서 진행하고 종합 결승전을 서울에서 진행하는 그리고 이제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하나의 토론 축제, 토론 문화 축제로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은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프랑스가 난민을 대거 수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소폭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중국 열병식 참관에 대해서 거듭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유럽으로 밀려드는 중동 난민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우선 프랑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2년간 2만 4천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Ce qui représentera pour la France 24,000 personnes. Nous le ferons. 올랑드 대통령은 EU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에 12만 명의 난민을 의무적으로 분산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 계획에 따라서 프랑스는 2만 4천 명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난민들과 망명자들이 프랑스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망명의 권리는 프랑스 제도의 근본적인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망명자들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난민을 각 회원국에 할당하는 방안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9일 난민 분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EU가 분산을 제한한 4만 명에 더해서 추가로 12만 명의 분산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프랑스 AFP 통신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되는 12만 명 중에 프랑스는 방금 올랑드 대통령이 밝힌 대로 2만 4천 명을 받아들일 예정이고요. 독일은 3만 1천 명을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난민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80만 명의 난민이 독일에 정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최근에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대규모 예산도 편성을 했다죠? 예, 독일 연립정부는 밤샘 회의 끝에 오늘 60억 유로, 미화 66억 달러에 달하는 난민 지원 예산을 책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연방 예산의 절반인 30억 유로를 편성하고 또 난민을 실제로 수용하는 지방 정부에는 나머지 3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난민들에게 숙소와 식량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독일이 이렇게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시그마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난민 문제에 유럽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a klar schaffen wir in diesem Jahr 800.000 Flüchtlinge aufzunehmen, unterzubringen, auch zu integrieren. 가브리엘 부총리는 독일이 올해 8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규모의 수용이 계속될 수는 없다며 유럽의 난민 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또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만 난민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또 만일 세 나라만 난민을 대거 수용한다면 독일의 국경도 닫힐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늘 세르비아 총리를 만날 예정인데요. 세르비아는 발칸반도에서 유럽으로 난민들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입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이런 강제적인 난민 수용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죠? 예, EU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독일과 스웨덴이 강제 할당을 지지하고 있고요. 또 난민들이 처음 도착하는 곳인 이탈리아, 그리스, 키프로스, 몰타 등은 다른 EU 국가들이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그리고 발트 연안 국가들이 할당된 난민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난민 수용에 계속 난색을 표해왔는데요. 최근 3살 배기 시리아 난민 어린이가 터키 해변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된 사진이 공개되면서 영국 언론과 국민은 정부의 인도주의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응이 좀 달라졌습니까? 예,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언급하신 시리아 아기 사진으로 촉발된 여론의 압력에 밀려서 오늘 난민 수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의 난민 수용소에 있는 시리아 난민 수천 명을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하지만 유럽연합의 강제 할당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난민 수용은 어떠한 자의적인 수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국의 올바른 계획에 의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은 앞서 유럽연합이 할당한 18,000명의 난민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의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죠. 예, 서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관문인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기차역에서는 오늘 난민을 태운 기차가 여러 편 운행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지난주 서유럽행 기차 운행을 며칠간 중단해서 난민들이 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또 경찰이 최루탄을 쏘기도 하는 등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내의 난민들을 위해서 오스트리아행 기차 운행 시간표가 배포되기도 하는 등 한결 부드러워진 분위기입니다. 독일 정부는 오늘도 10,000명의 난민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헝가리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난민들이 수만 명 이동했었죠? 그렇습니다. 5일과 6일 사이에 약 2만 명 이상의 난민이 헝가리에서 두 나라로 이동했습니다. 헝가리에서 서유럽으로 가길 원하는 수만 명의 난민들이 기차를 타지 못하자 걸어서라도 가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이렇게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난민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대규모 행렬이 이어진 것입니다. 두 나라 정부의 수용 발표 이후 서유럽행 기차 운행이 재개됐고 또 하루 종일 버스도 운행했고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동 난민을 받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수개월간 또 수년간 목숨을 걸고 냉대를 받으면서 이동하던 이들이 꿈에도 그리던 서유럽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참 기쁠 텐데요. 이들은 이에 더해서 따뜻한 환영까지 받았습니다. 5일 독일 살펠트 주민들이 기차역에 내리는 난민들에게 환영 노래를 불러주는 것을 들어보시죠. 네, 이 밖에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뮌헨의 기차역에서 독일 국민들이 일부러 난민들을 기다리다가 박수를 치며 웃으면서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독일 주민들은 영어, 아랍어, 독일어로 환영한다는 글귀를 들고 있었고요. 또 자원봉사자들은 따뜻한 음료수, 음식, 또 아이들을 위한 인형을 나눠줬습니다. 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난민들은 영어로 고맙습니다 독일, 사랑해요 독일 등의 글귀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고요. 일부 난민들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난민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사진을 들고 다니는 난민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내전이 심각한 시리아 출신입니다. Our aim was to stay in Frankfurt, but now as all these kind people, welcomed us.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한 달 전에 떠났다는 23살의 나우라스 알리 씨는 일단 독일에 도착한 뒤에 역에서 난민 수용소행 기차에 타기 전에 미국 APTN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원래는 프랑크푸르트로 가기로 했지만 친절한 독일인들이 우리를 환영해줬고 또 이 기차에 타라고 했다면서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난민들은 독일 전국 각지의 난민 수용소들에 분산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한시적으로 난민들을 무제한 받아들였던 오스트리아가 다시 난민 수용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예,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는 6일 난민 입국 허용은 긴급 조치였다면서 점차 중단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조치의 정상 상태를 향해 단계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들이 또 발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요? 예, 현재 난민들은 주로 선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동의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로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좋은 경유지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곧 바뀔 수 있다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요. 또 헝가리와 세르비아 국경의 구멍을 통해서 난민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 구멍을 메꾸는 보수 작업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소폭 내렸다죠? 예, 정부 국가통계국은 오늘 2014년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63조 6,139억 위안으로 미화 10조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잠정치보다 324억 위안 줄어든 것인데요. 따라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춘 7.3%로 하향 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면 한 나라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산 활동을 말하는데요. 이 중국의 GDP 내역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농업과 어업 등 1차 산업은 잠정치보다 4억 위안 늘어난 5조 8,336억 위안이었고요. 제조업이나 공업, 건설업 등 2차 산업은 잠정치보다 372억 위안 증가한 27조 1,764억 위안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차 산업,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고 각종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들이죠. 3차 산업 GDP는 30조 6,038억 위안이었는데 잠정치보다 701억 위안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경제와 금융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데요. 최근에 중국 증시가 연일 폭락하고 위안화 절하까지 겹쳐지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렇게 중국 증시가 폭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중국 경제 전망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를 겨우 유지할 정도로 경기 지표가 크게 부진해진 상황이고 또 경기의 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경제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총재 발언이 나왔군요. 예, 저우 샤오찬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어제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증시의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며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저우 행장은 지난 6월 이전 중국 증시에 거품이 쌓였지만 3번의 파동을 거치면서 거품이 크게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주진 인민은행 국제국장도 증시 동요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한데요. 이번 주에는 중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죠? 예, 무역, 인플레이션, 산업 생산, 설비 투자, 또 소매에 관한 최신 월간 지표들이 잇따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표의 내용이 나쁘면 중국 증시는 물론 동남아시아와 남미의 증시도 또다시 폭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이 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중국 열병식 참관에 대해서 거듭 볼멘 소리를 내고 있군요.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반 총장의 지난 3일 중국 열병식 참관에 대해서 극도로 유감이라고 또다시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앞서 열병식 당일인 3일에도 극도로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가 장관은 지난 3일 유감을 나타낼 때 190개 이상의 국가가 가입한 유엔은 특정한 과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자유, 인권, 법의 지배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융화와 발전을 추진할 입장에서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유엔에 강하게 제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유엔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한 일본에 대해 반 총장도 입장을 밝혔군요. 예, 반 총장은 5일 CCTV 등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사무총장이나 유엔은 중립기구가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반 총장은 유엔은 공정, 공평한 기구라며 끔찍한 잘못을 보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또 역사로부터 정확하게 배우지 않는다면 정확한 방향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공방이 오고 가는 양상인데요. 일본 정부가 반 총장의 반박에 또다시 입장을 밝혔죠. 예, 스가 장관은 반 총장의 인터뷰에 대해서 공평,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뭔가 말장난하는 느낌까지 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와 관련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항의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반 총장을 초청한 중국도 가만히 있기는 어려운 상황 같군요. 예, 중국은 반 총장의 열병식 참석을 문제 삼는 일본을 연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개별 국가,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생트집을 잡지 말고 시간과 힘이 있으면 유엔 헌장을 더 공부하고 또 침략의 역사를 깊이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 대변인은 인류 정의와 평화에 관한 문제에서 유엔이 어떻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냐라며 반 총장의 편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의 영향을 받는 함경남북도는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모레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은 2 내지 3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9개월간 억류했던 한국계 미국인 피터 한 씨를 석방했습니다. 북한 태생의 미국 시민권자인 한 씨는 북한 접경 지역에서 북한민들을 돕기 위해 기독교 자선단체를 운영해오다가 지난해 말 체포됐었습니다. 한 씨의 변호사인 장페이홍 씨는 그러나 오늘 한 씨가 중국 당국의 영수증 위조 혐의로 9개월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했다가 지난달 17일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는 또 70대 고령인 한 씨가 현재 건강 문제로 한국 서울에서 회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중국 투먼시에서 활동해온 한 씨는 2002년 이곳에 10대들을 위한 직업학교를 설립해 운영해왔습니다. 한 씨는 법정에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 몇몇 영수증을 위조했지만 다른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3만 1,000명과 2만 4천 명씩의 난민을 받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의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의 난민 수용 규모를 12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프랑스가 앞으로 2년 동안 2만 4천 명의 난민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독일 정부는 내년 예산 가운데 난민 지원에 60억 유로, 미화로 약 66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러나 독일이 전체 난민 부담을 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난민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 차원의 난민 분산 수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한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공습 참여를 앞두고 항공 감시 활동에 나섭니다. 이라크 공습에 참여해온 프랑스는 최근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시리아 공습에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시리아 내 ISIL을 대상으로 공습 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내일부터 시리아 상공에 대한 항공 감시를 시작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그러나 시리아에 지상군 파병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이라크가 자체 F-16 전투기로 자국 내 ISIL을 겨냥해 첫 공습을 가한 뒤 나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군 전투기들이 쿠르드 반군을 겨냥한 공습을 전개했습니다. 터키 군 당국은 어젯밤 F-4와 F-16 전투기들이 쿠르드 반군 목표물 13곳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날 터키군 장갑차 2대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폭탄 폭발로 크게 파괴되고 병사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이뤄진 것입니다. 쿠르드족 반군 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은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벌였으며 15명의 터키군 병사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병사들은 지뢰 제거 작업을 벌이던 중 폭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고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인도 남부의 안드라프라데시주와 오리사주에서 어제 번개를 맞아 적어도 32명이 사망했다고 인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23명은 안드라프라데시주 7개 지구에서 9명은 동부 오리사주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또 다른 8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폭우 속에 농사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인도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우기에 연 강우량의 80%가 집중되며 번개도 자주 발생합니다. 한국 남해상의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어제 낚싯배가 전복돼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한국해양경찰은 전복된 돌고래호에 현재까지 확인된 탑승자는 생존자 3명을 비롯해 사망자 10명과 실종자 8명 등 모두 21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 생존자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돌고래호는 지난 5일 저녁 제주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항해 전라남도 해남 남성항으로 가다가 통신이 끊겼습니다. 그 뒤 11시간 만인 어제 오전 6시 25분쯤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